통장에 3천만 원 있으면 안심하시나요? 대한민국 가구 57%가 순자산 3억 미만입니다. 평균은 5억인데 절반 이상이 3억도 없어요. 이게 평균의 거짓말입니다. 상위 10%가 숫자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월급, 같은 저축액으로 시작해도 3년 뒤 자산이 5천만 원 차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고 다른 한 명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죠. 차이가 뭘까요? 투자 실력이 아닙니다. 어떤 버튼을 눌렀느냐입니다. 1층 사람이 누르는 버튼과 6층 사람이 누르는 버튼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당신은 지금 8층짜리 건물에서 몇 층에 서 있고 다음 층으로 가려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자산 계급 8단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아래층부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1층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숨이 부족해요. 왜냐고요? 이자는 확정 손실이거든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빠져나갑니다. 32세 직장인 한 명을 만들어 볼게요. 연봉 3,600만 원, 월급 실수령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출이 8천만 원 있어요. 학자금 대출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대출 3천만 원, 자동차 할부 3천만 원이죠. 금리 평균 8%라고 치면 연간 이자만 640만 원, 월 53만 원씩 나갑니다. 월급 250만 원에서 이자 53만 원 빠지면 197만 원 남죠. 여기서 월세 55만 원, 식비 45만 원, 통신비 8만 원, 교통비 25만 원 빼면 64만 원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경조사비, 병원비, 갑자기 터지는 지출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입니다. 이게 1층의 현실이에요. 투자, 재테크, 그런 단어는 사치입니다. 저축도 사치예요. 1층에서 필요한 건 단 하나, 플러스 전환입니다. 1층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가려면 뭘 해야 할까요? 화려한 전략이 아닙니다. 이자를 줄여야 해요. 8천만 원 빚을 8%에서 4%로 낮추면 연 이자가 640만 원에서 320원으로 줍니다. 월 27만 원이 절약되는 거죠. 어떻게 낮추냐고요? 신용대출을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를 활용하거나 자동차 할부를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고정비를 줄여야 해요. 월세 55만 원을 반지하나 외곽 지역 40만으로 내리면 월 10만 원 절약됩니다. 통신비도 알뜰폰으로 바꾸면 월 5만 원은 줄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월 42원이 생깁니다. 1년이면 약 500만 원이에요. 이 돈으로 가장 금리 높은 대출부터 갚기 시작합니다.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도 줄어들거든요. 이게 1층 탈출 전략입니다. 화려하지 않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수익률보다 눈에 안 보이는 이자율이 1층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 봅시다. 순자산이 0원에서 비상금 형성 구간이에요.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아직 불안합니다. 왜냐고요? 차 고장 한 번, 병원비 한 번이면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지거든요. 2층 사람들은 매일 줄타기를 합니다. 35세 직장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순자산 200만 원입니다. 통장에 200만 원 있다는 거죠. 월급은 280만 원. 고정비는 220만 원이에요. 월 60만 원씩 저축합니다.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수리비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통장 200만 원에서 빠지고 이번 달 저축 60만 원까지 빼서 겨우 메웁니다. 다시 원점이에요. 보셨습니까? 이게 2층의 함정입니다. 플러스긴 한데 한 방에 무너져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려면 비상금 600만 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3개월치 고정비거든요. 월 60만 원 저축하면 10개월이 걸립니다. 이 10개월 동안 큰 사고 없어야 해요. 그래서 2층이 가장 불안한 층입니다. 한 발짝 앞으로 갔다가 두 발짝 뒤로 밀려나는 걸 반복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층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비상금을 모으면서 동시에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식 계좌 열고 50만 원씩 넣으면서 비상금도 모으려고 하죠. 그러다 주식이 빠지면 손절하고
비상금도 못 모으고 둘 다 놓칩니다. 2층에서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오직 비상금만 모아야 해요. 600만 원이 찰 때까지 주식 계좌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게 2층의 철칙입니다. 3층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치 생존 자금을 확보한 층이에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고요? 선택지가 생기거든요.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만둔다는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3개월은 버틸 수 있으니까요. 순자산 1천만 원을 가진 38세 직장인을 만들어 볼게요. 월급 20만 원, 고정비 200만 원, 월 120만 원씩 저축합니다. 통장에 1천만 원 있으니 5개월은 버틸 수 있죠. 어느 날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합니다. 주말마다 무급 출근하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참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거절합니다. 최악의 경우 그만둬도 5개월은 살 수 있으니까요. 이게 3층의 힘입니다. 돈이 선택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짚고 갈게요. 1층에서 3층까지는 투자 게임이 아닙니다. 수익률, 그런 거 따질 단계가 아니에요. 고정비와 이자율이 계급을 가릅니다. 돈이 얼마나 빠르게 새는지 그게 전부죠. 투자는 4층부터 이야기입니다. 3층 사람들이 다음 층으로 가려면 뭘 해야 할까요? 저축을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비상금 600만 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 쌓이는 돈부터 투자에 넣는 거예요. 월 120만 원 저축 중 60만 원은 비상금 추가, 60만 원은 투자 계좌로 보내는 식이죠. 4층입니다. 목돈이 생기고 투자에 입장하는 층이에요. 3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정도의 순자산을 가진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돈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동성의 멀미도 시작되죠. 주식 계좌에 5천만 원 넣었는데 하루에 500만 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월급이 250만 원인 사람한테 500만 원 손실은 충격이거든요. 이게 4층의 현실입니다. 수익은 숫자로 오는데 손실은 감정으로 와요.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나 돌려볼게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2명이 있습니다. 둘 다 순자산 5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3년 뒤 둘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A씨는 매달 100만 원씩 적금만 붓습니다. 3년이면 3,600만 원, 이자 포함하면 약 3,800만 원이에요. 시작 자산 5천만 원에 더하면 8,800만 원이 됩니다. 착실하죠? 근면 성실의 결과입니다. B씨는 다릅니다. 순자산 5천만 원을 종잣돈 삼아 1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 7천만 원 끼고요. 3년 뒤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대출 원금은 700만 원 정도 갚았으니 남은 빚은 6,300만 원, 순자산은 8,700만 원이에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만약 아파트가 1억 8천만 원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B씨 순자산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A씨보다 2,900만 원이 많아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5층입니다. 레버리지 선택층이에요. 2층부터는 근면만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레버리지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갈림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레버리지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낙하산 없는 추락장치예요. 만약 아파트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6,300만 원 빼면 B씨 순자산은 3,700만 원입니다. 시작 자산 5천만 원보다 1,300만 원 줄었죠. A씨는 여전히 8,800만 원이에요. 차이가 5,100만 원입니다. 같은 월급, 같은 저축액인데도 3년 만에 5,1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4층과 5층의 함정이에요.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엘리베이터가 되지만 시장이 하락하면 추락장치가 돼요. 그럼 레버리지를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직장이 안정적이고 금리가 낮고 고정비가 적으면 써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불안하고 금리가 높고 고정비가 많으면 위험해요. 한국은 자산에서 부동산 같은 비금융자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계급 체감을 크게 흔들어요. 57%가 순자산 3억 미만이라는 건 4층과 5층이 생각보다 빡센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6층입니다. 경제적 안정층이에요. 순자산 3억에서 7억 정도 구간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안정이 아닙니다. 기회를 잡을 체력이 생기는 층이에요. 왜냐고요? 여유 자금이 있거든요. 좋은 투자처가 나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둬도 1년은 버틸 수 있어요. 이게 6층의 특권입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층이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적이 등장합니다. 세금이에요.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이미 익숙하죠. 그런데 자산이 커지면 다른 세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이 녀석들이 수익률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45세 직장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순자산 5억입니다. 이 중 3억은 아파트, 2억은 주식이에요. 주식에서 연 10% 수익이 났습니다. 2천만 원이죠. 그런데 배당소득 1천만 원이 포함됐어요.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5.4% 세율입니다. 154만 원 세금 나가요. 그런데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이 15%에서 최대 49.5%까지 올라가요. 똑같이 2천만 원 벌어도 세후로 얼마 남기느냐가 2층의 승부처입니다. 절세 계좌를 안 쓰면 세금만 500만 원 넘게 낼 수 있어요. 하지만 ISA 계좌를 쓰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도 9.9% 분리과세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죠. 6층부터는 버는 것만큼 지키는 게 중요해집니다. 7층입니다. 자산이 자산을 만드는 층이에요. 순자산 7억에서 15억 정도 구간입니다. 2층에서는 월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본이 조연에서 주연으로 올라와요. 10억 자산에서 연 5% 수익만 나도 5천만 원입니다. 직장인 평균 연봉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수익이 크면 세금도 커요. 배당 5천만 원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2천만 원 넘는 배당은 종합소득세 대상이거든요. 52세 자산가를 만들어 볼게요. 순자산 10억입니다. 이 중 5억은 아파트, 3억은 주식, 2억은 채권이에요. 분산 투자를 한 거죠. 주식에서 3천만 원, 채권에서 1천만 원, 아파트 임대료로 1천만 원, 총 5천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계산하니 1,500만 원이 나왔어요. 세후 수익은 3,500만 원입니다. 수익률로 치면 세전 5%, 세후 3.5%예요. 이게 6층과 7층의 현실입니다. 세금이 수익률을 2% 가까이 깎아먹죠. 7층 사람들은 법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49.5%인데 법인세는 10%에서 25% 수준이거든요.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사고 배당 대신 급여로 가져가고 비용 처리를 최적화하죠. 이게 7층의 게임입니다. 마지막 8층입니다. 시스템 계급층이에요. 순자산 15억 이상 구간입니다. 2층은 더 벌기보다 지키는 기술이 핵심이에요. 자산이 클수록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거든요. 실수 한 번이 인생을 바꾸니까요. 8층 사람들은 세무사, 변호사, 자산관리사를 팀으로 둡니다. 왜냐고요? 법과 세금의 구멍을 합법적으로 피해 다니는 게 수익보다 중요하거든요. 상속세 한 방이면 자산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20억이 10억으로 쪼그라드는 순간이죠. 8층이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복잡한 층이 될 수도 있어요. 지키는 싸움이니까요. 10억 이상 보유 가구가 10.9%라는 건 100가구 중 11가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각 층마다 눌러야 하는 버튼이 다릅니다. 1층 사람이 8층 사람 전략을 따라하면 망해요. 반대로 8층 사람이 1층 사람 전략을 쓰면 기회비용을 잃죠. 1층에서 2층 가려면 고정비를 줄이고 이자를 막아야 합니다. 투자 생각하지 마세요. 2층에서 3층 가려면 비상금 600만 원을 만들어야 해요. 주식 계좌 쳐다보지 마세요. 3층에서 4층 가려면 저축을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비상금 위에 쌓이는 돈부터 넣으세요. 4층에서 5층 가려면 레버리지를 쓸지 말지 결정해야 해요. 상황 판단이 핵심입니다. 5층에서 6층 가려면 구조를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변동성을 줄이세요. 6층에서 7층 가려면 세금을 줄이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절세 계좌부터 시작하세요. 7층에서 8층 가려면 분산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하지 말고
전문가 팀을 구성하세요. 이제 시간 여행을 하나 해볼까요? 2026년 12월입니다. 정확히 1년 뒤죠. 그때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말하고 있을 거예요. 시나리오 하나, 2025년 12월. 그때 영상을 봤어야 했는데. 그때 내 순자산이 딱 2천만 원이었거든. 영상에서 2층이라고 하더라고. 비상금 600만 원만 만들면 3층 간다고 했는데 나는 그냥 넘겼어. 귀찮았거든. 그해 겨울차가 고장났어. 수리비 150만 원. 통장 다 털렸지. 봄에는 병원비 200만 원. 또 통장. 여름에는 회사 구조조정. 비상금 없으니까 못 버텼어. 어떻게든 다음 직장 구했는데 연봉이 줄었어. 지금 여전히 2층이야. 아니지. 1층으로 떨어졌나? 대출이 좀 생겼거든. 시나리오 둘. 2025년 12월. 그때 영상을 봤어. 내 순자산이 딱 2천만 원이었거든. 영상에서 2층이라고 하더라고. 비상금 600만 원만 만들면 3층 간다고 해서 바로 시작했어. 월급에서 60만 원씩 떼어놨어. 10개월이면 600만 원이잖아. 중간에 차 고장 났는데 비상금이 있으니까 안 흔들렸어. 병원비 나왔는데 비상금으로 버텼어. 회사 구조조정 왔는데 3개월 버틸 돈이 있으니까 여유롭게 다음 직장 찾았어. 지금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중이야. 비상금 1천만 원 만들고 이제 투자 시작했거든. 1년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당신은 2026년 12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때 시작해서 다행이야 라고 안도하실 건가요? 당신은 지금 몇 층에 서 있습니까? 1층입니까? 2층입니까? 3층입니까? 그리고 다음 층 가려면 뭘 해야 합니까? 지도 없이 가면 길을 잃습니다. 계획 없이 가면 제자리를 맴돕니다. 움직이세요. 지금